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406만 6,404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13만 1,372명, 완치 370만 7,850명으로 집계되어 3.2%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12,000명대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을 억제하기 위한 비상사회활동 제한 조치에서 더 나아가 백신 조달에 박차를 가하면서 국가 백신 프로그램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 장관은 정부가 2022년 1월까지 국가 백신 접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9월부터 월 5천만회 수준으로 백신 접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월 5천만회 접종이 계획대로 실행될 경우 올해 말까지 접종률 목표치의 70%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인도네시아는 2021년 1월 13일 국가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시작한 뒤 5천만회 접종이 완료될 때까지 26주나 걸린 바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 장관은 인도네시아 국내 수요에 대응해 2022년까지 두 종류의 코로나 백신을 제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종 모두 mRNA 백신으로 한 종은 중국 기업과 협력하여 2022년 4월 생산을 목표로 하고 나머지 한 종은 메라쿠디로 명명된 백신으로 2022년 2분기 생산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해당 백신 개발을 위해 인도네시아 5개 대학과 2개의 기관이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 장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네덜란드 정부 지원의 얀센 백신을 다음 달에 수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백신은 이미 수령했어야 했지만 다음 달로 미뤄진 것입니다. 하지만 백신 수령이 미뤄진 이유와 정확한 수량, 도착 날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얀센 백신은 기존의 백신과는 다르게 1회 접종으로 충분한 효과가 있으며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66%의 면역률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오는 9월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시노백 등으로부터 백신 8천만 회분을 수령할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 교육부 장관은 대면 수업 재개는 학생들의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면 수업을 재개한 학교가 적다는 사실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현재 보건 방침으로는 전국적으로 63%에 해당하는 34만 개의 학교가 대면 수업이 허락되었지만 이들 중 14만 개 학교만이 실제 대면 수업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어 교육부 장관은 대면 수업을 허락하지 않은 지방정부들을 비난하면서 모든 학교들이 교육부가 정한 체크리스트에 따라 필요한 보건 장비와 설비를 완비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교사협회는 학생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말한 장관의 인식과 교실 수업 재개 강요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무모한 결정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의 아동 감염률과 사망률이 타국가 대비 매우 높기 때문에 대면 수업 재개의 우려를 표했습니다. 실제 12세에서 17세 청소년 중 9%만이 1차 백신 접종을 받았고 교사들은 접종 목표치의 반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교육부 장관의 대면 수업에 대한 강경한 입장은 인지학습 손실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도입된 온라인 수업은 학생들의 학업 진전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고 특히 인터넷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는 학습 손실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자카르타 경찰교통국은 사회활동 제한 조치 3단계 시행 동안에는 홀짝제를 유지하되 적용도로는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8개 도로에 적용되던 홀짝제는 수디르만, 탐린, 나수나 사이드 등 3개 도로에서만 시행됩니다. 홀짝제 시행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기존과 동일하며 오토바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블룸버그는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내년까지 공급망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제조업체들은 필수 부품 부족과 원자재 가격 상승은 물론 나날이 치솟는 화물운임 가격 등으로 다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3대 항만인 중국 동군 인고, 저우산항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2주간 폐쇄 조치를 받는 등 중국이 코로나에 대한 강력한 봉쇄 조치를 단행하면서 글로벌 무역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보내는 컨테이너의 운송 가격은 2020년 3월에 비해 10배 정도 올랐습니다. HSBC 홀딩스는 코로나 확산을 겪으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지나치게 취약해졌으며 아주 작은 사건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델타 변이 확산은 수많은 공장들의 정상 가동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공급망의 병목 현상이 곧 해결될 수 있을지는 분명치 않다면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델타 변이 확산이 통제되지 않는 이상 생산 둔화, 가격 상승 등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이 둔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와 중앙은행은 코로나19 의료 및 사회 지원 프로그램의 자금을 지원하는 세 번째 부담 분담 계획을 승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재무부 장관은 중앙은행에 올해와 내년에 국채 439조 루피아를 매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체 예산 중 정부가 전액 부담하게 되는 사회 지원 및 중소기업 구제 프로그램에 341조 루피아가 투입되고 나머지 98조 루피아는 국가 백신 드라이브에 사용되며 해당 비용은 중앙은행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재무부 장관은 해당 부담 분담 계획을 코로나19 재난을 해결하기 위한 재무부와 중앙은행과의 긴밀한 협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앙은행 총재는 이번 결정이 중앙은행의 출구 정책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면서 내년 물가 상승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앙은행은 내년 말까지 7일물 영래포 이자율을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합의로 통화관리자로서 중앙은행의 독립성도 자금력과 재무제표에도 차질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협력은 재무부와 중앙은행이 실시한 세 번째 협력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각각 2020년 4월과 7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KB증권이 인도네시아 10위권 증권사 인수를 추진 중입니다. 투자은행 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KB증권은 인도네시아의 중형 증권사인 발부리증권과 인수계약을 마치고 국내 금융당국으로부터 외환거래와 해외 출자 승인까지 완료했으며 현재는 현지 감독당국의 승인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인수 가격은 유상증자를 포함해 570억 원입니다. KB증권은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의 최종 승인이 나면 해당 증권사를 인수한 후 추가 출자를 통해 인도네시아 시장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KB증권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KB증권이 추진해오던 프로젝트로 최종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며 향후 협업을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5대 증권사로 성장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KB증권은 미국, 홍콩, 베트남에 해외 법인이 있으며 이번 인수가 마무리되면 네 번째 해외 법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토요타 자동차 인도네시아 법인은 밀레니엄 세대를 주요 타깃으로 하는 새로운 자동차 할부제도 EGD를 발표했습니다. 매달 일률적인 금액을 상환하는 기존 할부제도와는 달리 최초 2년간 상환 금액을 낮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해 향후 수입이 증가가 기대되는 젊은 세대들의 많은 수요가 예상됩니다. 토요타 자동차의 공식 홈페이지에 의하면 총 6년간의 할부 기간을 2년마다 3단계로 나누고 1단계 상환 금액을 낮게 설정해 단계별로 서서히 금액을 높게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중형 해치백 모델과 소형 SUV 모델에 해당 할부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향후 다른 모델에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토요타 자동차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디지털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온라인 구매 플랫폼 토요타 오피셜 스토어 솔루션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와 부품 및 각종 서비스를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해당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는 딜러는 자카르타와 수도권 등에 한정되어 있으나 내년에는 전국의 딜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토요타 마케팅 이사는 공식 홈페이지나 소셜미디어 디지털 채널에는 월 200만 건 이상의 접속이 이루어지고 지난 3월에 실시한 가상 전시회에는 3일간 계약 대수가 1,500대에 달하는 등 디지털화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신차 출시뿐만 아니라 디지털 서비스 확충을 통해 고객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 제네틱스에 실린 연구 논문에 따르면 약 7,000년 전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에서 죽은 10대 여성의 유골은 세계 다른 어느 곳에서도 발견된 적이 없는 현생 인류 계통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연구 교신 저자인 호주 그리피스대 애덤 브런 교수는 호주와 인도네시아 섬 지역에서 처음으로 고대 인류의 DNA를 발견했다면서 이는 세계에서도 지금껏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에 초기 현생 인류에 관한 유전적 다양성과 인구의 역사를 찾는 새로운 단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분석 대상이 된 유골은 17세에서 18세 여성의 것으로 2015년 술라웨시 섬의 동굴에서 발견됐으며 시신이 묻힌 시기는 7,200년 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DNA 분석 결과 여성은 5만 년 전 해당 지역에 온 최초의 현생 인류의 후손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호주와 뉴기니를 합친 빙하기 육지인 그레이터 오스트레일리아에 처음 정착한 인류의 일부로 오늘날 호주 원주민과 파푸아인의 조상이라고 브런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DNA에는 아시아에서 유래하는 다른 계통의 조상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계 유전자를 가진 인류가 최초로 해당 지역에 정착한 시기는 약 3,500년 전으로 여겨졌으나 이번 발견으로 해당 지역에 지금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현생 인류의 집단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시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해당 계통의 후손들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한편 술라웨시 섬과 롬복 섬 그리고 플로레스 섬 등 인도네시아 섬들로 주로 구성된 해당 지역은 도구와 동굴 벽화의 발견으로 미루어 47,000년 전까지 사람이 거주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술라웨시 광산 지역에서 중국인 노동자들이 악어를 잡아 국을 끓여 먹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광산 등 오지에서 벌어지는 환경법을 무시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일탈행위뿐 아니라 악어 같은 야생동물들의 서식지가 파괴되었음을 드러냈습니다. 도축된 악어는 3m 정도의 개체로 환경법에 의해 보호되는 동물이었지만 중국인 노동자들은 악어가 보호동물이란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였으며 천연자원보존국 조사팀이 도착했을 때 악어는 뼈와 껍질까지 모두 국으로 요리되어 있었습니다. 술라웨시 천연자원보존국 국장은 해당 지역 기업의 직원들이 먹은 악어는 잡아올 당시 이미 죽어가고 있던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는 공장과 광산에서 흘러들어간 폐수가 늪의 생태계를 파괴한 결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보호동물을 죽이는 것은 천연자원 및 생태계 보존에 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